그런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교사인데 각각의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교사였습니다. 엄마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1위. 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의 원어민. 전국 자료조 공모전 1등급 5번. 대통령 표창 1회. 그리고 매일매일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저는 방목형 교사. 사고가 생기면 그때 아이들 지도하고. 그래서 전혀 성향이 다른 이제 선생님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아들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양쪽에 있는데 교육의 선택권은 엄마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살이 되었는데 신기한 한글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선생님 들어오시고 땡이 미술 선생님 들어오시고 예. 그래서 아니 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걸 시키어도 되나고 했더니 이게 다 검증이 다 된 프로그램이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리고 저는 27년 동안 6학년만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 17번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1학년 할 때 차쌤도 1학년 해보는 것이 평생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학년 첫 공개 수업하는 날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아들이 귀염둥이 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귀염둥이 좌석 아시나요? 선생님 옆자리. 보통 공개 수업할 때는 풀어주거든요. 공개 수업 날에도 귀염둥이 좌석에 앉아 있다면은 심각한 귀염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제가 등골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이들의 수업을 이제 아들은 공개 수업 날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양말 벗었다가 하여튼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년이 1년 남으신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었는데 떨어진 연필도 지워주고 지우개도 지워주면서 1시간을 수업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2손을 모으고 아들을 잘못 가르쳐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4학년이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 대학교 동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일기 지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반 아이들에게 일기 지도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그 선생님이 일기를 쓰라고 하는데 아빠 반에서 일기 안 쓴다면서?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담임 선생님한테 일기 쓰기가 힘드니까 좀 자기 좀 안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푸시를 한 거죠. 아빠가 담임으로서 안 하는 거는 아빠의 교육 철학이고 담임 선생님이 일기를 쓰시라고 한 거는 담임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니까 너는 그걸 따라라 라고 했습니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으로 출장을 좀 갔다 오고 학교 집으로 왔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 엄마는 보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출근해버리고 돌아왔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일기 쓰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은 거예요. 무슨 꾸중을 들었느냐? 남아서 쓰고 가라는 거. 그게 꾸중이었어요. 아이는 학교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어떻게 밥을 먹이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엄마 아빠가 교육자인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엄마든 아빠든 담임 교사로서 아이를 잘 가르친 경험이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어는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영어는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모자이크를 해서 우리 아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이미 그것을 알고 나서 보니 아들은 더 이상 학교 공부에 재미가 없어진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도권을 제가 좀 가지기로 했어요. 첫 번째 한 결정은 이때까지 다니던 모든 학원을 다 끊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게 우선이다. 너는 학교에 가서 밥을 먹고 와라. 네, 그게 목표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게임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밤새워 게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특정 게임은 레벨이 월드 랭킹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스프레에도 빠졌습니다. 예, 코스프레 아십니까? 예, 온갖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뭘 뒤집어 쓰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주말마다 형, 누나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공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애가 뭐가 될 건지 참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통지문이 날랐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과잉 사용 증후해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아들의 손을 잡고 교육청에 위센터에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한 건 없어요. 가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어떻게 될 건지 참 궁금했지만 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만 다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더니 부산에 있는 게임 행사를 갔다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했어요. 아빠, 전국에 게임 고등학교가 있대. 그래서 제가 한때 전북 학부모였습니다. 게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네. 근데 게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1년 만에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인데 왜 끊었어?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을 거잖아요. 자기 게임 좀 한다고. 그리고 뻔하지 않습니까? 밤새 붙었을 거잖아요. 자기도 월드 레벨인데 안 되는 거예요. 게임 학교에는 6개의 과가 있었는데 e스포츠과 진짜 프로 게이머가 되려는 애들이 있었고 아들은 게임 기획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e스포츠 애들은 하루에 17시간 연습한대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게임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아. 걔들은 사람이 아니야. 네. 그래서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는데 대학이란 걸 갔어요. 그것도 지가 가장 원하던 컴퓨터공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도 안 돼서 휴학을 했어요. 이유가 뭐니? 예, 아빠,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학교 선후배들이 모여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는 제적이 되었죠. 그래서 아들의 공식 학력은 고졸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째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제가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선생이라는 사실. 너무 많이 알았어요. 아이들의 삶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구나. 부모들이.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서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정립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비고츠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두 가지가 있다. 순간의 아이와 역사적인 아이.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아이에 대한 성장이라고 하는 큰 목표는 함께 하고 있는데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를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 교실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같은 아이를 지금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모든 기억들을 다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모습이 역사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아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여러 명이 모인 교실에서 하는 모습, 그 1년 동안의 모습이 순간의 아이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부모님은 대기업의 총수와 같습니다. 이 아이와 평생 함께 할 거니까. 하지만 교사는 그 순간의 아이를 보는 전문 경영인과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한번 보이고요. 교육학에 관계된 특히 자녀 지도사에 관계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을 때는 임신 육아를 할 때가 가장 많이 읽죠.
네, 근데 정작 중요한 사춘기 때는 잘 안 읽으세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자녀 지도서에는 양육가설과 강화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육가설은 좋은 환경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클 것이다. 네, 맞아요. 네, 부정하지 않습니다. 강화 이론은 좋은 것은 좋게 강화시키고 나쁜 것은 못하게 막으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맞죠? 대부분 맞아요. 그러나 이것에 오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같지만 그게 완벽한 무균실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강화이론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이거예요. 잘하는 거 강화시켜주고 안 되는 거 제지시키면 잘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내적 동기에 대해서는 이 강화이론이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시는 부모님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랑 얘기를 들으니 우리 장성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해서 제가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의 사례가 많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나는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예. 부모와 학부모는 차이 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부모는 지금 존재하시고 계시는 그 자체로서 사실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학부모는 좀 달라요. 요거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학부모는 아이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에 맞게 공부하는 부모가 학부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 학부모인 겁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곳이에요. 제가 이걸 회사 생활에 비유하거든요. 회사 생활을 해보시는 부모님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학교를 회사에 비유하면요, 굉장히 안 좋은 회사예요. 첫 번째, 1년마다 사장님이 바뀌어요. 이 사장님 1년마다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장님이 되게 깐깐해요. 글씨 쓰는 것부터 문제풀이부터 심지어는 책상 사무랑 다 읽어봐요. 네, 정말 깐깐하죠. 그리고 그래도 좀 이렇게 내하고 마음 맞는 게 동료랑 같이 좀 일하고 싶은데 칼같이 잘라놔요. 네, 무슨 이름으로? 모두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정리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업무는 적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든 업무도 1년 좀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학교는 익숙해질 틈이 없어요. 배우고 나면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동료들하고 이거 한잔하면서 사장님 욕도 좀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는 마침 어딜 가야 되느냐? 장성초등학교는 아니지만 똑같은 회사를 또 갈 수가 있어요. 회사를 마쳤는데 또 회사를 가야 돼. 학원을 가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근무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걸 부모님에게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학교는 근무평가를 학부모님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놀랍죠? 더 놀라운 사실은 적어도 12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사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이 사회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활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기억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아름답게. 나는 잘한 걸로 조작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회사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외계인이 아닌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외계인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구인이고 우리가 외계인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라는 곳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은 학교를 불편해하시는 걸 넘어서 학교를 불신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교사를 깐깐한 사장이라고 얘기죠. 교육정책 중에 가장 잘못되었던 것이 교육을 시장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요자는 학부모님은 아니거든요. 그 수요자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가장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교사들인데 그 교사를 깐깐한 사장님으로 여기면 학교를 좀 불신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과거의 학교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19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학교에서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기억이 지금의 학교에 대입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전제품이 고장났어요. 삼성 에어컨이 고장나면 삼성 AS를 부르지 않습니까? LG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LG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를 가나요? 옆집을 갑니다. 아이에게 좀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가야 되는데 옆집을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옆집 교육학이라고 하는 특이한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특히 서비스 기관으로 여길 때 학교를 불신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생겨요. 가끔은 아니죠. 좀 많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시선을 좀 돌려야 돼요. 너무 난맥처럼 엮여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기능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교는 사회화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화.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입신양명이 혹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학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회화는 무엇인가? 사회 정서학습을 근간으로 해서 사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그 다모임하는 이유도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집단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스스로 지키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도덕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는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안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교육에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사회화를 하라고 공교육을 유지시킨 겁니다. 안 넘어갈까요? 왜? 뭐가 잘못했죠? 잠시만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잠깐만요. 넘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목표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을 함양하는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교사들은 이거를 이제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화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입시를 대입하면 공교육의 존립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목표가 이제 양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민주시민으로 기를 것인가, 아니면 남보다 잘 살기를 바랄 것인가.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이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잘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한다면 학교는 경쟁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성장에서 경쟁이 기본이지 않느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이 아닌 상태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생존 이상의 될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물려 주어야 하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으로 우리는 그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도 10살하고 10살 이전이 달라요.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사회화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왜 다르냐?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 10살 이전하고 10살 이후가 다르다는 것을 규명해 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아이와 순간의 아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기입니다.
학년으로 치면 3학년에서 4학년 사이.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3학년하고 4학년을 동시에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 선생님은 그 차이를 알아요. 그래서 그 보통의 사람들이라도 초등학교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1학년하고 6학년하고 손잡고 노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네, 관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아이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그룹이 있고요. 5, 6학년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그룹하고 4학년 그룹이 달라요. 네.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10살 이전에는 아이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부모님한테 둡니다. 그래서 가정에서가 훨씬 더 우선이에요. 그런데 10살이 넘어가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가치 판단을 주냐? 그건 아니에요. 또래 집단으로 갑니다. 근데 배우는 교과도 굉장히 달라져요. 3학년부터 교과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교과가 생긴다고 해도 그 목표 설정 수준을 보면 경험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뭐 했는지, 방학 때 뭐 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면 수학부터 시작해서 과목이 보다 추상적으로 바뀝니다. 수는 만 이상의 수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손가락, 발가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국어도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를 알게 하는 인과관계를 배우고요. 사회 역시 동심원적 접근해서 좀 더 4학년부터 여기 전북이면 전라북도를 배우거든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과학 역시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가면서 과목 자체가 갑자기 확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체가 자존감이 훅 떨어져요. 그러다가 자존감이 괜찮은 아이들의 순서대로 다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또래 집단은 거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아이하고 실제로 교실에서 벌어지는 아이의 성장이 확 달라지는 데가 여기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사회화가 되는 아이들이 집에서 그걸 관찰하기가 쉬우냐? 아닙니다. 집이라는 존재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등산하는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을 하고 와서 집에 가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유심히 보기 이전에는 아이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그렇게 눈치채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쓰면서 아이들, 6학년 아이들의 일반적인 고민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크게 한 3가지로 이렇게 묶이더라고요. 첫 번째, 1번, 좋은 친구 사귀고 싶다. 1번입니다. 두 번째, 믿기지 않는데 공부를 좀 잘하고 싶대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부모님하고 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번의 갈등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거 미뤄두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거든 언젠간 해요. 예. 자, 이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아이에서 순간의 아이로 바뀌는 아이가 사회화되는 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체는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자존감은 사실은 그 형체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긴 하지만 형성될 때는 가장 유의미한 어른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 형체가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존재인가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살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한 더하기 값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그 부정적인 값을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을 해서 사랑받은 양이 많으면 보다 좀 긍정적인 아이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많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것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10살에 다 결판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한데 10살 이전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곱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 6학년은
이미 가슴에 구멍이 난 상태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네가 괜찮은 아이고 가능성이 있으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경험하지만 메꾸어도 메꾸어지지 않은 상태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따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다 훌륭하신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 한두 개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여줘야 될 얼굴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 무결하게 그 메꿈 구멍 난 곳 없이 아이가 자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과 부모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아이가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어디 너무 뭔가요? 관심이 필요한가요? 예. 자, 너무 멀어서 테스트? 예. 아유, 얘가 좀 자존감이 떨어진가 봐요. 예, 이게 또 사랑해줘야 됩니다. 학교에 온 아이는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예, 잘하고 싶은 욕망. 차 넘칩니다. 예. 그런데 못하면 어쩔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기저에 보면은 자존감이 바닥에 쫙 깔려있죠. 그런데 이거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뭘로 보이느냐? 아이들의 자존심으로 이 벽을 딱 쌓아요. 학교에 오면. 네. 자, 봅시다. 그러면 학교에서 제가 임의로 그룹을 나눠봤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있는데, B는 자존감이 낮은데 욱하는 아이들, 우리가 이제 욱둥이라고 부르거든요. 욱하는 예. 그 다음에 요즘 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무기력한 아이들. 근데 3월에 저를 만났을 때 이 세 명의 그룹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측할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어른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누구라고 합니다라고 그냥 밝게 인사합니다. 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자기가 안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전문용어로 간목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의 간을 봐요. 거기 가장 피해를 누가 많이 보느냐? 접니다. 저는 얼굴이 시커멓고 남자 선생님이며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3월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식부터 드립니다. 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네. 너무 억울하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꼭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험상궂게 생겼다고 해서 너희들을 물거나 해치지는 않을 거다. 꼭 해줘야 된다. 꼭. 안 하면 집에 가서 벌벌 떨면서 오늘 무서운 쌤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꼭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욱하는 친구들은 의외로 자기는 많이 참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참다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이어서 많이 혼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무기력한 아이들은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순하느냐? 아닙니다. 내적으로 그걸 굉장히 이렇게 갈무리하면서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교실에는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깐깐하고 예, 정말 대단하신 사장님들이 이 꼴을 보고 못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A는 A끼리 놀아요. 예, 좋은 애들끼리 놀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기반이 짓습니다. 예, 그걸 모든 활동이라고 그러죠. 자리를 교묘하게 바꿔요. A가 골고루 포진돼도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 가려서 높아요. 발기반이 짓죠. 그러면 A하고 B가 만나는 거예요. 자, 만나면 A는 B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 B야, 좋은 하루 보내. 근데 B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는 좋은 아이가 아닌데 이 새끼가 좋은 아이인지 안 좋은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쟤가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그래서 바로 뭐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게 라고 이 십자수를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B하고 A는 관계가 바로 끝납니다.
그럼 누가 상처받을까요? A가 상처받겠죠. 상처를 받지만 바로 회복합니다. 왜냐? A는 다시 A랜드로 갑니다. 아니 내가 B한테 인사를 했는데 B가 나한테 욕했어. 아 괜찮아. B 5학년 때도 쌤한테 욕하다가 많이 혼났어. 네 잘못 아니야. 그래? 그런가? 게임 끝. 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A하고 C하고 만났잖아요. 요건 좀 복잡해요. A하고 C가 있는 모둠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A는 열심히 하는데 C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면 또 우리 이제 깐깐한 담임선생님이 부릅니다. A야, 너희들 조에 C가 있는데 왜 C가 아무것도 안 하냐?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는 A가 이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C한테 같이 하자고 연필도 빌려주고 지우개도 빌려주고 도화지도 줬는데요. C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우리 간악한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 그렇구나 A야 너도 참 힘들겠다. 그래도 A는 잘하니까 C를 좀 돌보도록 해라. 네 선생님 하고 A는 또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C는 이제 마음의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A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이면 A가 좋은 사람이네? 그럼 지금부터 A랑 잘 지내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C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A가 좋은 아이였네? 어떡하지? 난 A가 좋은 아이인지도 모르고 막 함부로 대했는데 내가 A를 간본 걸 알면 A는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더 감쌉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A는 관계가 끊어진 걸 알까요? 모릅니다. 예, 그냥 잘해줬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A하고 C는 결국 관계가 끊어집니다. A는 B랑도 C랑도 대략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제 B, C가 남았잖아요. B도 심심하고 C도 심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B는 B랑 놀든지 B가 C랑 놀든지. B랑 B랑 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선생님들, 부모님들 얘기해 주세요. B랑 싸우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우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너희들 왜 또 싸웠니? 아니 왜 맨날 싸워? 근데 왜 싸우면서 같이 붙어 다녀? 좀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잘못했는데요. 이 시기가 더 잘못했어요. 네, 피장파장 전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B하고 C하고 이제 사귀면 이때는 골치 아픈 문제가 벌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도 주위에서 보거든요. B가 C를 괴롭혀요. 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학교폭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B는 이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C는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C는 그러면 다시 A랑 놀까요? 안 놉니다. 왜 A랑 놀까요? 거울처럼 미치는 거예요. B도 A랑 안 놀아요. A는 B와 C랑 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C는 A랑 안 놉니다. A 곁에 가면 자기가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C는 자기보다 좀 더 안 좋은 C-를 찾습니다. 그때부터는 너무 막장이라서.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긍정적인 자존심을 자부심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부정적인 자존심은 열등감으로 변하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해결해주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존심이 자부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걸 했을 때 좀 더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효능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풀 때 혹은 과제를 해결할 때 먼저 아이들한테 좀 모자라거나 혹은 더딤이 있는 아이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친구들 도와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실력이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부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자존감이 열등감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계속 안 되네. 잠깐만. 왜 이럴까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자존감을 키우는 말을 가끔씩 하거든요. 요거를 좀 안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전에도 안 한다고 했지? 응? 어디서 그따위로 말대꾸야? 내가 이거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 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넌 왜 그렇게 엄마 아빠의 속을 썩이니? 여기 있는 장성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안 하신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긍정적인 자존감을 키우는 말이 있거든요. 애들 이거 진짜 듣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승민이 믿어. 사랑해는 10살 이전까지입니다. 사랑해 10살 이전까지 사랑해가 되는데 10살 이후부터는 엄마 아빠는 너 믿어. 믿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실패할 수 있는 거야. 요거는 한번 내가 수업 시간에 쓰는 건데 아이의 실수와 실패를 이렇게 허용적으로 보이려고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른인 우리도 실수와 실패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실패가 좋은 점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 안 하거든요. 가끔 좀 책 좀 읽은 애들이 선생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너 실패하면 또 할 거니? 아니요. 실패의 좋은 점은 다음에 똑같은 걸 할 때 또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앞에 실패했던 것보다 뒤에 실패한 것이 조금 덜 실패합니다. 조금 덜 실패하고 조금 덜 실패하고 조금 덜 실패하다가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실패의 좋은 점이에요. 언제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실패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아이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실패가 당연한 거라고. 저번보다는 좀 덜 실패한 거라고. 그 정도의 가치만 부어줘도 아이들이 실패에 대해서 조금 적응할 수 있어요. 이거 힘든 건 당연한 거라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왜 애가 잘못한 게 없겠어요? 잘못한 거 있지. 애도 아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문 용어를 조금만 쓰겠습니다. 깽판을 친 거는 깽값을 물어야 되거든요. 네. 뭘 부수고 이렇게 상처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부모님과 함께 해결하면서 이거는 네 잘못은 아니야 하고 함께 해결할 때 애들도 알아요. 이거 내 잘못인 거. 하지만 부모님이 함께 해줄 때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더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괜찮아. 제가 이거 영화 수업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슬픈 장면이 나오는 걸 꾹 참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는 슬프면서 우는 아이들을 막 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의 슬픔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슬퍼서 우는 애들이 진짜 강한 아이들이라는 걸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런 장면에 같이 저도 좀 눈물을 흘려줘요. 진짜 눈물도 나고요. 네. 그래서 슬픔은 당연하도 슬퍼해도 괜찮다고. 이 말 제일 듣고 싶어 봅니다. 엄마 품에 안기라고, 아빠 품에 안기라고, 힘들면. 네. 자, 그렇고요. 네, 공부를 제가 초등부모교실 쓰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거 전국으로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읽으시니까 제가 그래도 경남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다 시골이라 그러잖아요. 시골에 있는 선생이 지가 뭘 안다고 애들 공부에 대해서 쓰면 그게 먹힐 줄 아냐면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밀리에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 훌륭한데요. 네. 강남 대치동에 학부모들이 가입되어 있는 비밀 카페의 아이디와 비번을 확보했습니다. 네. 남편에게도 이렇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걸 해서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커피 동호회였어요. 네, 커피 동호회인데 들어가니까 정말 그 강남 대치동의 학원의 어떤 정보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게시판을 발견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글을 다 읽었어요.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정말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 고급 정보란 것은 어느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분야에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분야별로 그런 정보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그것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 아이가 지금 무슨 학원을 다니는데 안 다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 대부분의 걸리는 답변들이
어머니 절대 그거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아이가 그렇게 할 때 굴하지 않고 계속 보내야 된다고. 그 지나고 나면 다 엄마 고마워할 거라고. 뭐 이런 식의 답변을.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하죠. 분명히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탁월한 거. 우리가 있잖아요. 목표를 우리가 공교육의 목표 입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입시에 대해 생각하니까 예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초등학교 쳤을 때 그 올백의 신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올백을 받아왔어요. 아니면 평균이 95점이야. 그러면 환상의 꿈을 꿉니다. 우리 아이 조금만 더 하면은 스카이를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우리가 통계학으로 이렇게 보면 그 전체의 입시생 중에서 그렇게 상위권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건 잘하는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탁월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프로야구 선수만큼 야구를 못한다. 아니면 뭐 골프를 못 친다. 피아니스트가 아니다. 음악과 미술을 탁월하지 않다라고 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왜? 그건 타고나는 거니까요. 우리 아이가 피카소만큼 그림을 못 그린다고 이렇게 슬퍼하시는 부모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달라요.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잘했으면 이 탁월한 영역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것은 타고납니다. 영재 지도를 제가 특별히 하진 않지만 영재의 영역을 보이는 아이들은 지도에 보면 알아요. 달라요, 그 아이들은. 근데 제가 27년 동안 가르쳤을 때 영재 수준을 뛰어넘는 혹은 그보다 더 능가하는 친구를 딱 2명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그 실력을 발현하지 않으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탁월한 것은 공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부도 탁월한 점에 속해야 돼요. 하지만 탁월하지 못해도 잘하고 즐기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른들이 등산도 하고 사이클링도 하고 러닝도 하듯이 그렇게 체육을 스포츠를 즐기는 영역을 한다면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영역. 아니 지금 우리도 얼만큼 공부할 수 있는지 다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부에 하면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탁월한 영역까지 우리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시험 쳐가지고 서울대학을 가시려고 지금 앉아 계시진 않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내가 특정한 분야에 공부할 때 그것이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기고 잘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습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3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제가 6학년을 17번째 지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기심이 사라졌어요. 교과서를 보면서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네.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교과서를 펴고 읽고 그것에 대한 뜻을 이해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드물어요. 호기심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집중력도 잃어버렸고요. 1시간, 초등학교 40분에 1시간인데 40분 내내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 편성하고 수업시간 운영할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을 약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산정하거든요. 그 정도만 들으면 그 1시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천방지축으로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서 수업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하게 보는 아이들, 그 20분, 10분을 집중하는 아이들은 그 학업 성취도가 남다릅니다. 근데 그 10분, 20분 동안 하는 인내심도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기심도 사라졌고 집중력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인내심도 없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네. 만보를 채우려고 하나 봅니다. 네. 호기심이 왜 사라졌을까? 공부 너무 일찍 시작합니다. 우리 영어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지금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도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알고 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6학년 2학기 소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을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까지 사칙 연산을 단원단으로 배우는 것은 초등학교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역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우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분수와 소수를 거의 열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교과서에 배치가 돼 있어요. 애들이 하품합니다. 이미 학원에서 다 배운 애들은 선생님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선생님 역수하면 금방 하는데 뭘 그렇게 그림 그리고 분수 만들고 수직선을 나누고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해보라면 아이들은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도를 나가니 지금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는 아이들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그런데 그 아이에게 설명을 시켜보면 똑부러지게 하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 대충 알고 있는 거죠. 구멍이 뻥뻥 난 상태에서 갑니다. 제 동생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거든요. 그것도 과학고등학교에서 8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 수학 분야에서만큼은 초등학교에서 기초 기본을 충분히 쌓고 온 아이들이 영재 교육을 하든 과학고 교육을 하든 빛을 발하는 거지, 이렇게 그 선행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온 친구들은 진짜 공부해야 될 시기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영역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물론 그런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충 알고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학교 공부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겹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더 배우고 싶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힘 역시도 인내심도 배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배려해서 학교 생활을 잘하라고 학원을 보내는데 배터리를 학원에서 다 쓰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집에서 다 쓰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쓸 배터리가 없어요. 아까 10살 말씀드렸는데 학교가 아이들에게서 사회생활이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근데 10살을 못 통과하는 애들, 6학년인데도 아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부모님한테 간 아이들은 아이들의 직장생활이 집입니다. 집에서 자기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커리큘럼대로 하다 보면 배터리가 떨어져서 학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양성초등학교에는 그런 친구들 없을 것 같아요. 6학년 선생님 계십니까? 5학년 선생님. 혹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있습니까? 없죠? 예. 네. 이 정상이거든요. 없어야 돼요. 저 교실에서 자는 애들 있어요. 제가 수업하는데도 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숙박비를 받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자는 곳이 아니야. 그냥 숙박비 내고 자라고. 예, 꼬북꼬북 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 보내서 세수하러 보내는 경우도 굳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미 어떤 형태로 지쳐서 온 겁니다. 지쳐서 온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다른 사교육이든 그 의미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